안녕하세요. 참 세상에 기상천외한 일이 많다는 것은 아주 잘 알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같은 과 선배님이, 얘들아, 너네 미팅 한번 해보지 않을래? 대학 왔으면 미팅도 해보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바로 저는 저 미팅 할래요. 헐, 완전 궁금해요. 그 미팅을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빠는 저보다 한 살 연상이었고, 의대생이었고, 재수생이라서 같은 1학년이었죠. 서로는 첫눈에 보자마자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정말 말도 잘 통하고, 성격이 너무 잘 맞았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처음 본 사이인데 이렇게 성격이 잘 맞지? 엄청 신기하네. 살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봐. 오빠, 나도야. 그렇게 저희는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으셔서 돈 걱정은 크게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일을 하시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고, 저도 나름대로 알바하면 충분히 생활하는데 지장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소위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어. 예전에 서울에서 패션 사업하셔서 엄청 잘 나갔거든. 그런데 사기당하시고 나서 모든 게 망가졌고, 그게 우리 아빠를 미치게 만든 거지. 술 안 마시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아빠를 폐인으로 만든 거야. 너무 힘들었어. 심적으로 고통스럽더라고, 나도. 그리고 동생은 동네에서 유명한 날라리였고, 그거 뒷수습하느라 엄청 고생 많이 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도 나는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의대에 오게 되긴 했지만, 지금 학비도 내가 내야 하고, 아빠 병원비랑 동생 먹고 사는 비용도 과외해서 내가 다 대줘야 하는 형편이야. 남친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공부를 참 잘해서 장학금을 종종 받기는 했지만, 괴물들을 모아놓은 의대에서 장학금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지요. 매번 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오빠가 좋았고, 계속 사귀고 싶었고,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힘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오빠, 아무래도 오빠가 힘드니까 내가 데이트 비용 같은 것도 내 선에서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고 오빠 잘 챙겨줄게. 나는 오빠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유일한 거야. 어쨌든 나는 아빠한테 용돈 받으니까 그걸로 생활하면 되고, 내가 버는 알바비는 오빠한테 투자할게. 미나야, 너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때부터 저는 의대생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했던 것 같아요. 실습이나 시험 공부로 쫄쫄 굶으면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오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집에서 온갖 반찬들을 다 해가지고 도서관 앞에 찾아갔죠. 미나야,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너무 허기지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진짜 고맙다, 정말로. 와, 오빠, 내가 오빠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겠지? 나 진짜로 오빠가 너무 좋아. 내가 의사 되면 너랑 무조건 결혼해서 진짜로 호강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나 의사 되어서 전문의 따고 개원할 때까지만 좀만 기다려주라. 정말로 힘들겠지만
내가 너 고생한 거 그대로 갚아줄게. 아니, 2배로 갚아줄 자신 있으니까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서 있어. 당연하지. 나는 뭐 바라고 오빠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냥 오빠가 너무 좋고 나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인 거지. 그러니까 뭐 주고받고 갚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부담 없이 받아. 저의 이런 지극정성한 사랑을 보고 오빠 친구들은 야, 미나 같은 여자 없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극하게 남자친구를 생기냐. 너는 진짜로 미나 씨한테 최선을 다해야 해. 절대로 바람 피우지 마라. 야, 무슨 바람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로. 나는 내 인생의 첫 여자이자 마지막 여자는 미나야. 무슨 소리인지 알지? 미나랑 결혼할 거고 가정도 꾸릴 거야. 대학에서 저희 둘은 공공연한 유명한 커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지요. 그러다가 오빠가 본과를 끝내고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나야, 오빠가 말했지? 레지던트 끝나고 전문의 자격증 따면 무조건 너랑 결혼할 거라고. 딱 2년만 더 기다려줘. 진짜 바로 전문의 자격증 따고 페이닥터 한 다음에 돈 좀 모아서 개원하면 미나 너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에이, 말만 들어도 좋긴 한데 나 그런 거 보고 오빠한테 잘해준 거 아니니까 너무 그러진 말고. 나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셔. 알겠어, 우리 미나. 사귄 지 7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둘은 사랑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오빠가 교통사고 나서 한 달 정도 병실에 누워있을 때도 제가 다 간호해주고 정말로 화장실 가서 똥도 닦아주고,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뭐 신생아 키우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 사이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고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변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끝내서 페이닥터를 준비하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두절이 된 거예요. 오빠, 왜 연락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 없고 왜 그러는 건데? 3일째였어요. 연락이 끊긴 게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미나야, 미안하다. 다른 남자 만나라. 생각해봤는데 너랑 나랑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거의 10년을 사귀었거든요. 예과, 본과,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까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저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고 차단당하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랑 오빠는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서울에서 살 집 때문에 우리 아빠가 감사동사 짓는 땅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알아보고, 저도 신혼부부 대출 같은 거 알아보느라 은행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거의 식장만 잡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별이 아니라 파혼 통보를 받게 된 거였어요. 너무 황당해서 저는 오빠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친구 중에 2명은 우리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준석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서 무슨 일 있나 싶네. 같은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할 때는 그래도 연락 자주 하고 그랬는데 준석이가 전문의 자격증 따고 나서 대학병원 나가고 나서는 우리도 연락이 잘 안 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갑자기 파혼 통보를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연락을 안 받으니까 오빠들한테 이렇게 연락한 거지. 일단 알겠어. 고마워. 그때 남자친구와 함께 인턴 생활을 했던 동기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비나야,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준석이랑 헤어졌어? 아니, 준석이 페이스북 들어가니까 청첩장 올라왔는데? 뭐라고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당연히 너랑 준석이가 결혼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엄청 놀랐어. 무슨 다른 여자랑 웨딩드레스 입고 찍은 결혼사진이랑 청첩장이랑 다 올라왔는데? 보여줄까? 네, 언니. 그 언니에게 사진을 받은 저는 와, 정말로 뒷골이 빡 하고 땡겼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만나고 있을 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랑 10주년에 병원 일로 바쁘다고 하면서 못 만났으면서 그날 그 여자랑 웨딩드레스 촬영을 간 거였어요. 그리고 부모님 준다고 면세점에서 산 가방이랑 선물들도 알고 보니까 그 여자한테 출장 갔다 온다고 거짓말 치고 선물을 준 거더라고요. 그리고 출장은 개뿔. 저랑 제주도로 여행 간 거였어요.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말이 안 나오고 언어를 까먹은 것처럼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피가 거꾸로 솟다가 그냥 아예 무기력해진 느낌. 너무나도 충격이 큰 저는 손이 발발발 떨리면서 거의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친은 저를 만나면서 2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거였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청첩장 속에 있는 여자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였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어요. 이상하다. 이 여자를 어디서 봤더라? 너무 얼굴이 익숙한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딱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아, 헐, 대박. 와, 용세진이었어? 용세진? 소름 끼치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였어요. 얼굴이 이쁘장하긴 한데 여름방학에 성형수술을 해서 엄청 이뻐졌고 그때 거짓말을 하다가 애들한테 들켜서 자퇴를 했거든요. 용세진은 우리 엄마가 의사에다가 아빠는 검사야. 그래서 나 저번에 쉐라톤 호텔에서 밥도 먹고 거기 지배인이 인사 왔잖아. 이런 식으로 허풍을 떨어서 애들은 걔가 진짜로 잘 사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용세진의 허풍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뒤를 밟아보니까 잘 사는 집안 애가 아니라 부모님도 없고 아예 고아 출신이라서 중학교 때까지 시설에 살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서 오피스텔에 살던 애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비용도 불건전한 방법으로 벌어서 돈을 충당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사실이 전교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자 자퇴를 했고 그 이후로 제 기억에서 잊힌 애였어요. 그 이후에도 성형을 더한 것인지 묘하게 달라 보이는 얼굴 때문에 제가 눈치를 못 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세진은 가난한 아이이고 고아인데 어쩌다가 재벌집에 잘 사는 여자로 위장을 해서 제 남자친구인 의사랑 결혼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뒤를 캤지요. 동창들한테 말하니까 헐, 너 몰랐구나 미나야. 한 3년 전인가? 용세진이 동창회 나와서 애들 사이 쑥대밭으로 만든 거 몰랐지?
그거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알고 보니까 용세진이 동창회에 나와서 엄청 성공한 투자자인 척을 했던 거였어요. 애들은 이미 용세진이 한 번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지만 외제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돈도 펑펑 쓰고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믿게 된 거고, 그때부터 돈을 투자한다고 자기 돈도 불려달라고 애들이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세진은 그 돈을 들고 튄 거였고, 결국에 잡혀서 법정에 서긴 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용세진과 제 전 남자친구 모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친의 결혼식 날만을 기다렸어요. 용세진에게 사기당한 동창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우와, 걔가 결혼을 한다고? 재벌인 척 거짓말 치고 의사랑?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걔한테 사기당한 애들 지금 난리 났어. 찾아간다고. 야, 우리도 도울게. 너 복수하는 거. 세상에 참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두 얼굴 가면 쓰고 사는 애들은 결혼도 거짓말로 하는구나. 친구들은 용세진과 제 전남친한테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렇게 대망의 그들의 결혼식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 근처에서 잠복했지요. 그리고 식장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전화하는 척을 했어요. 너 그거 들었어? 여기 이준석 신랑, 걔 여자친구랑 10년 사귀는 동안에 거짓말 치고 다른 여자 만나서 지금 이렇게 결혼하는 거잖아. 자기 의사 됐다고 현모양처 여자친구 버리고 홀라당 다른 여자한테 간 거래. 그런데 더 대박인 거는 뭔지 알아? 오늘 결혼식 치르는 그 여자 전부 다 가짜래. 내가 듣기로는 식장에 온 부모님도 알바에다가 고려대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뭐 하나 진실이 없다는데? 남편은 모르고 있나 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랑 전화통화하는 척하면서 그날 식장에 온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길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나온 저는 웅성거리는 식장의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그걸 딱 본 순간 내 뜻대로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멀리서 남친을 보니까 아주 한박 웃음에 죄책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더 열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내 젊은 날을 너한테 다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에 대한 배신뿐이구나.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뒷바라지 해준 건지. 그 시간에 내 인생에 투자나 할걸.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복수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기는 싫었어요. 시간이 다 되어서 신부 대기실 문이 닫히고 전남친은 식장에 들어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자, 용세진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다시 열리고 너무나도 화려한 그 여자가 도도하게 그리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식장으로 들어간 순간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와, 신부 이쁘다. 용세진 너무 이쁘다. 진짜 대박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제 동창들이 결혼식장에 딱 나타난 겁니다. 행진하는 신부를 가로막자 거기 하객들은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뭐야? 지금 이벤트 하는 건가? 그때 동창들이 야, 용세진, 너 우리한테 사기치고 지금 이렇게 팔자 좋게 결혼할 생각하는 거냐? 꿈 깨라. 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옥까지 따라가서 네 실체 밝힐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면서 애들이 꽹가리 치고 소리 지르고 결혼식장을 완전히 개판쳤어요. 하객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체 무슨 짓이야? 난리가 났죠. 마이크를 잡은 동창이 용세진, 이 신부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대의 사기꾼 용세진. 지금 신부 부모님석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실제 용세진 씨 부모님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알바이고요. 신랑분도 여자 보는 눈이 참 없으시네요. 신부와 신랑에 대한 폭로를 하자 하객들은 기이한 광경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흥미진진하게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그때 신부는 아니에요. 다 오해입니다. 사법부에서도 제 죄가 크지 않아서 집행유예 선고한 사건이고요. 투자라는 것은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거라서 제가 동창들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그걸 들고 튄 게 아니라 투자에 실패한 것일 뿐입니다. 사람을 사기꾼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오해야 오해. 그때 동창들이 용세진이 위조한 학력 위조서, 부모님 알바 고용글 등등 입증될 만한 문서들을 신랑한테 건네줬어요. 제 전남친은 대체 이게 뭐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믿지 못했지요. 거의 5분 만에 아수라장이 된 식장은 그야말로 전쟁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이 맺힌 동창들은 분을 풀다가 참지 못하고 용세진의 머리채를 잡고 드레스가 푹 찢어지고 용세진 팬티랑 속옷이 훤히 드러나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웨딩드레스는 거의 걸레짝이 되었고요. 그때 제가 나타나서 전남친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내가 모를 것 같았냐? 나랑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여자랑 결혼해? 아이고, 꼴 좋다. 10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만나서 결별 통보도 아니고 문자 하나 딱 보내놓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니까 속이 편하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 봐. 지금 너 천벌 받았잖아. 너도 어지간히 속물이다. 재벌집 여자한테 장가가고 싶어서 오래 사귄 여자친구 버렸더니 알고 보니 신부가 사기꾼이었네? 너 진짜로 내가 말하는 건데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따귀를 빡 때렸어요. 전남친은 아니 지금 이거 뭐냐? 너 일부러 내 결혼식 망치려고 준비한 거야? 와, 당연하지. 이런 것도 예상 못했어?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네. 인생이 만만하니?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나야 하는 걸 각오해야 하는 거야. 고작 그것도 각오하지 않았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거냐? 저는 단순히 결혼식을 깽판친 걸로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쪽가위로 전남친 양복을 푹 찢고 머리채 잡고 빙빙 돌리고 거의 뭐 사람을 개판내놨습니다. 결혼식 직원들이 와서 저랑 동창들을 말리고 하객들을 내쫓고 신랑이랑 신부를 데리고 가서야 상황은 정리가 되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이미 화장실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진작에 눈치를 챈 상황이었고 아예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며 다들 집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실제로 용세진의 거짓말, 학력부터 시작해서 직장, 직업, 재력, 부모님 등등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전남친은 그 여자랑 파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되었지만 사실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복수를 하는 것도
저를 파괴하는 일이더라고요. 뭐 마음에 응어리 같은 게 없어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순간순간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좋아졌고,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제가 먹고 살 길 찾고 다시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날의 기억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창들이랑 잘 연락하지 못했어요. 연락하면 아픈 기억이 떠오르니까요. 각자 다들 복수를 하고 일상생활로 들어가서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용세진과 전남친에 대한 근황은 모른 채로요.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안 보는 게 약, 모르는 게 약이란 것을 저는 알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저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날의 기억이 거의 10년 전 기억이 되었고요. 그렇게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 살던 중에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생긴 거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갔다가 아이들은 남편이 다시 서울로 데려가고 저는 강원도에 남아서 아픈 아빠를 조금 더 간병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대학을 다닌 고향으로 내려오니까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또 옛날 추억도 생각이 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닌 대학교 앞에 무슨 아주 행색이 허름하고 거지 같은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뭐야, 무슨 학교 앞에 거지가 있어? 학생들 무섭게. 여기 경비원은 관리를 안 하나?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신원도 확실하지 않은 남자 거렁뱅이가 앞에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누워있는 걸 보니까 꽤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학 입구에 있는 경비한테 저 사람은 누군데 왜 대학 앞에서 저렇게 구걸하고 저런 옷 입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원래 외부인이 학교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잡지 않아요? 아이고, 말도 마요. 몇 년 전부터 여기 앞에 죽치고 앉아서 의대생 애들한테 시비 털고 돈 뜯고 우리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한 번은 경찰 불러가지고 내쫓았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여기 학교 의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의대생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대요? 의사 일 안 한대요? 신기하네 진짜.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하려고 하다가 파혼하고 서울 압구정에 병원 크게 차렸는데 그게 쫄딱 망하고 빚더미에 오르면서 엄청 힘들었나 봐요.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오니까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뇌 손상되고 뇌출혈까지 터지면서 언어장애가 오니까 환자분들을 못 받고 맨날 밖에서 나돌다가 자기 인생이 가장 빛났던 시절인 학창시절이 그리워서 대학 앞에서 자리를 잡았나 봐요.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손대지도 못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에휴, 어쩌다가 엘리트 출신인 의대생이 저렇게 된 것인지 안타깝고 불쌍하죠 뭐. 그런데 그때 그 거지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준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놈은 10년 동안 저랑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하다가 저 몰래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다가 저한테 참교육당한 전남친이었던 거였죠. 그 일이 있고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서울에서 바쁘게 사느라 기억 한켠에만 있었던 사건이 되었는데 그놈이 이렇게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진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얼굴은 완전히 상해 보였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가서 너 나 기억나니? 나야.
미나, 미나라고. 제 목소리를 들은 그놈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더니 엄청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눈을 하면서 고개를 휙 돌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모른 척을 하면서 누구신데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불쌍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놈을 죽여버리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놈 인생이 망해버리고 폐인이 되어서 의사 노릇도 못하는 것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고 죽여버리고 싶고 뭐 그런 분한 감정들은 사라지고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측은지심에 짠했습니다. 속으로 에휴, 그렇게 속물처럼 사람 배신하고 잘 살겠다고 나 버리더니 결국에 끝은 이렇게 비참하게 됐네. 안타깝다. 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놈도 창피했겠죠. 못되게 굴더니 그렇게 마지막 삶이 비참한 것을 보니까 미운 감정도 안 들고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저는 세월이 흘러서 그놈이 저에게 한 짓을 다 용서한 거였죠. 막상 그놈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측은지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 같아. 못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 성격 안 좋고 못된 놈들은 결국 나중에 다 돌려받게 돼 있더라. 주변 사람들이 앙심을, 흑심을 품고 있으니까 조금만 틈을 보이면 공격당하고 그리고 성격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자멸하더라고. 당신도 잘했어. 분노나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만 힘들더라고. 당신이 이긴 거야. 지금 이렇게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잖아. 지금 행복한 사람이 최고인 거야. 과거에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더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맞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없는 사람 같아. 과거에는 그렇게 힘들고 죽고 싶고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넓어지니까 다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네. 솔직히 그놈이랑 파혼하게 되었으니까 당신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때는 10년 동안 사귄 날 배신한 그놈 때문에 살도 10kg 넘게 빠지고 몰골이 완전히 해골이었는데 웃기게도 시간이 해결을 해주네. 참 신기하다. 저는 그렇게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고 싶었던 마음과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은 그 상처들은 결국에 희미해지긴 하더라고요. 비록 완전히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일은 아니겠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서 그 일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난 자리는 더욱더 딱딱해지고 강한 보호막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상처를 통해서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을 기를 수 있게 되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적어보게 되었어요. 비록 저의 이야기라서 제가 이 사연을 보내면 누가 저를 알아보고 연락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처럼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들이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에게 나쁜 짓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은 최소한 되지 말아야죠. 제 전 남자친구도 결국에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의사 인생마저 나락으로 가게 되었고,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남자친구의 두 번째 여자친구인 그 여자도 결혼식장에서 자기 실체를 다 들키고 평생 전국을 떠돌면서 사는 떠돌이 인생이 되었으니까요. 그들은 원래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굳이 나서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파멸할 때까지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까지 하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그 세월이 절대로 헛된 세월이 아니었기에 지금은 행복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안 받는 일은 없을 수가 없으니, 상처를 받고도 그 상처와 함께 같이 잘 공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삶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기운 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먹고 사는 게 더 팍팍한데, 여러분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한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 하시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뭐 행복하려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그렇기에 내 자신을 가장 1순위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자고요. 젊은 날의 나는 의대생 남친을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뒷전으로 밀어버렸지만 이제는 아니니까요.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보다는 그저 나의 이름 석자를 새기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